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최종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이게 또 다른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특히 금이나 아니면 또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달러 약세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금리 패스와 달러의 어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금 대비 그 각국 환율의 평가 절하율을 보면 사실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지난 100년간 달러가 가장 금에 대해서 적게 평가 절하된 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1년에 근본이제를 폐기하면서 네. 금 가격이 그때 30불이었고 지금 3,000불이니까 100배 올랐는데 금에 대해서 100배 평가 절하가 됐는데 달러가 네. 다른 나라 통화는 더 평가 절하됐거든요. 제일 많이 평가 절하된 통화가 엔화고요. 두 번째가 지금 유로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위스 프랑화도 만만치 않게 평가 절하됐습니다. 지난번에 스위스 은행 사태 겪으면서 중앙은행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뭐 도끼인 객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가장 그동안은 그래도 근본 없는 통화 중에서는 근본 없는 지폐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통화가 됐는데 그동안 네. 그런데 미국마저도 일단은 조금 이제 금에 대해서 평가 절하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뭐 오해를 시청자분들이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는 것은 금이 휴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금은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적게 평가 절하된 통화인데 이제 키 맞추기를 하러 간다. 그런 의미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얘기는 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책에서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통화는 3단계를 거쳐서 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금리로 중앙은행이 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가 이제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금리가 주축이 되지만 기준금리가 주축이 되지만 살짝 양적 완화를 곁들이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완전히 양적 완화,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주는 게 아주 일반화되는, 그게 중심이 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금리가 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이제 일심 동체가 되는, 지금도 뭐 매주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이제 아침을 먹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보다 더 이제 아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녁까지 먹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마저도 이제 그러한 보다 더 근본 없는 통화로 향해 가는 이제 이 초기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약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거창하고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계속 공부해야 될 주제지만 우리가 올해 내년까지 조금 가시적인 기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달러의 권위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권위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 그 사이에 이제 금이나 암호화폐가 조금 더 약진할 가능성,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에 조금 트레이딩 개념의 접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경기마저도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면, 가령 뭐 GDP 성장률이 2%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국채금리는 채권 자경 단위든 뭐든 국채 10년물을 5%를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 불마켓을 한번 완전히 쉽게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어요. 딱 하나만 빼고. 주식. 증권, 주식만 빼고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불확실성, 이제 관세로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 경기,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화, 그래서 달러와 금에 대한 것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더 좋게 변하면은 작용단까지 나와서 10년물 금리가 5%도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박종현 IBK 연금 이쪽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주식은 한국이고 채권은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견해와는 약간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면 펀더멘털이 그 정도로 불확실성하에서도 받쳐준다고 하면, 첫 번째 테스트가 뭐 모두의 저희 박사님과 말씀 나눴듯이 그 관세의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 이게 조금 마일드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작다면 저는 뭐 한 5% 내외의 커렉션은 있겠지만 하반기에도 베어마켓 진입은 안 할 거다. 고점 대비 뭐 15% 20%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은 연출이 안 될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이제 좀 어떤 요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트리거가 돼서 저는 이제 그게 국채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너무 밸류에이션이 오버밸류가 돼가지고 지프레 꺾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올해 지금 PER S&P 500 22배, 그리고 지금 S&P 500 EPS 증가율 뭐 한 8% 내지 9% 전년비 이 정도가 충족된다고 했을 때 맥시멈 갈 수 있는 레벨은 한 6,600 정도, 7,000을 넘기지는 못하는. 그래서 올해는 지수에 투자해서 그렇게 크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A 섹터가 오르면 B 섹터는 빠지고 하면서 지수는 미국도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수 투자보다는 좀 액티브 종목 투자 혹은 섹터에 집중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투자가 필요한 한 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소문난 잔치라는 거죠. PR 22배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지수 자체로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뭔가를 부를 얻을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좀 더 섬세한 종목 투자가 필요한 미장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환매 얘기 나오고 이런 게 그런 네,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약세장에 빠지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장은 저는 다른 스토리로 PBR 한 1.5배 정도? 뭐 꼭 1.5배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뭐 1.0, 지금 1.0인데 뭐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레벨. 1.5면 한 3,700에서 4,000 사이가 되는데요. 네. 한 3,700 정도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이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소액주주의 우호적인 배당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새로 없던 길을 걷기 때문에 마치 2013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밸류업이 됐듯이 그런 현상이 3,600, 700까지는 조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3,000 아마 300을 전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사람들은 이제 5,000이 바로 코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뭐 4,000을 넘어서 5,000 이렇게 가려면 결국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어닝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닝이 증가하려면 일단 어닝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령 AI에 대한 투자가 100조, 200조 이렇게 민간 합동으로 나온다든지 마치 99년에 그 광통신에 우리나라가 27조 투자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한 300조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AI 투자를 지금 한 700~800조 우리나라 예산, 연간 예산으로 대입한다면 한 150조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광통신에 투자해서 정말 좋은 내수 IT 기업도 나왔고 또 삼성전자도 더 그 글로벌 무대에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AI 쪽이라든지 이런 혁신 성장 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5천을 갈 수 있다라는 기업 이익의 증가에 대한 꿈의 기울기가 먼저 투자로 나타나면 투자로 집행이 되면 투자 계획으로 조금 공연불이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아마 4천을 넘기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었거든요. 질문 중에 결국 이제 어닝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려면 한국경제 이제 주식회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경제라는 주식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꿈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현실이랑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주식회사는 아직 강건한지 그리고 만약에 더 잘 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AI나 신산업에 대한 아주 과감한 투자 말고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지금의 3,702에 4,000까지 간 다음에 5,000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뭐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잠재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OECD가 뭐 1.9%라고 얘기하고. 예. 지금 뭐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 추세인데요. 이게 완전히 뭐 우하향하고 있네요. 아주 쭉 내려오고 그래서 있네. 뭐 잠재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KDI가 5월달에 내놓은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빠르면 완전히 나쁜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2050년, 2030년인가 40년에 마이너스 들어가거든요. 가장 마이너스요? 네,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게 2040년 빠르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인구 투입이 줄고 설비 투자는 산업 공동화가 거의 불가피한 아마 트럼프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공장 짓는 그런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일단 한국을 떠나서 현지화되고 그러면 밸류체인이 다 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렇죠. 인력을 가져가고요. 사실 바이든 정부 때 지금 우리나라가 뭐 IRA법 이런 걸로 지금 뭐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상당한데 아마 어느 연구기관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아마 고용이 증발됐을 거다. 그 공장이 한국에 지어졌다면 적어도 한 20만 개 정도는 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텐데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한다고 보면 일단 인구, 설비 투자 나머지 이제 생산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것은 아주 인구 5,200만의 스위스. 스위스가 인구가 한 1,000만 되나요? 안 되겠죠? 인구 5,200만의 스위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산업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지금 일자리를 거의 한 90%, 85% 감당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내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중소기업의 밸류 체인 가지고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정말 뜯어 고쳐야 되는
말 그대로 혁신이 필요한 거죠. 산업정책.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부가 그 집권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한 10년간은 우리나라의 굉장한 국가적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멈출 것 같고요. 멈출 뿐만 아니라 저는 아마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이래서 잃어버린 20년이 됐구나. 이렇게 아마 통회를 하면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정부가 아니면 또 우리 산업이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저는 혁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당분간 뭐 미장이든 국장이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오가 됐든 뭐 무슨 IT가 됐든요. 뭐 다행히도 지금 신산업 AI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또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의 기회 또 한국이라는 주식회사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서부터 채권, 금, 달러 여기 쭉 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산 배분 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자산 배분을 조금 세팅을 먼저 해놓고 자주 안 바꾸는 게 결국엔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지 않는 네, 게?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이 좋다고 뭐 한국 주식은 안 해. 미국 주식만 전부 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금이 좋다고 뭐 금만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자산 배분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자산 규모도 크지 않은데 무슨 배분식이나 할 필요가 하는 게 조금 너무 좀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뭐 국내 여러 가지 뭐 섹터 ETF 마음에 드시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30% 뭐 종목이 됐든 ETF든 30% 정도 하시고 미국도 뭐 종목이든 뭐 섹터 ETF든 뭐 한 30% 하시고 그래서 3대3 정도를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저는 꼭 권해드리는 게 미국의 안정성장주 배당을 많이 주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조금 투명하고 아주 좀 쉬운 기업들 뭐 펩시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을 한 10% 주식이지만 채권 같은 주식. 그래서 주식을 한 70%, 나머지 이제 30%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30%를 이제 암호화폐 다 몰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에 몰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채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식은 70 중에서는 국내의 주식을 균형되게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뭐 많이 오른 뭐 자기가 선정한 투자자가 직접 선정한 자산이 특정 자산이 세부 자산이 많이 오르면 그거는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좀 바꾸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이고요. 앞서 먼저 말씀드린 요 전체적인 위험과 안전자산 7대3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3대3, 즉 5대5 이런 비중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한쪽 자산이 너무 부풀어져 가지고 커지면 조금 리밸런싱, 깎아내서 다른 쪽에 이제 재배분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 너무 자주 하지 말고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이 정도 텀을 두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 규모에 맞게 그렇게 자산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서 장기적인 균형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항상 경제와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구름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좋은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산이나 뭐 이런 데 볼 때 그 앞에 구름이 껴 있는데 그 구름이 있다고 해서 뒤에 산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뒤에 있는 펀더멘탈을 잘 봐야지만 지금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좀 중기적으로부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오늘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고 들었던 경제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로벌 사이언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